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5년 제39회 읽고 왔고요. 자, 이번에 대상을 탄 작가님은 김숨 작가님이십니다. 아, 느껴지는 게 대상 작가님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탈만한 사람들이 탔다. 어, 그런 그런 경향성이 느껴져요. 드디어 타셨구나. 뭐 2014년에 편혜영 작가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3년에 김혜란 작가님, 뭐 2012년에 김영하 작가님, 2011년에 공지영 작가님, 그다음에 박민규 작가님도 그렇고요, 김현수 작가님,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언젠가 받으실 분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 그런 게 강하게 들어요. 김순 작가님도 워낙 잘 쓰시는데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순 작가님의 스타일이랄까 경향성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파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김순 작가님 스타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뭔가 이제 의혹이 하나 제가 뭔가 생기는 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뭐 좋은 어떤 작품을 이제 쓰는 어떤 사람들끼리 이제 동인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작품이 이제 동인의 어떤 토론이나 어, 모임의 어떤 성격이나 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의혹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의혹. 의혹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뭐 저는 이제 오히려 약간 그런 이렇게 좋은 어떤 사람들끼리 막 픽업을 해와서 마치 이제 맨유나 첼시 구단처럼 그 올스타를 네, 이제 이룬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이상 문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계세요. 늘 심사하시는 분들이 최종 심사위원 이렇게 써 있는 5분이에요. 근데 항상 보이는 이름이 김윤식 문학평론가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남자분들로 알고 있는데, 최일남, 뭐 이태동, 윤우명, 김성곤, 뭐 이 중에 평론가님 3분, 그다음에 소설가님 2분인데, 이 5분이 이제 매년 상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제 들었던 게, 어, 야, 이제 어쨌든 이분들의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평론가나 소설가의 취향대로 가는 거죠. 이분들이 상을 주니까 5명이 논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이상문학상이 어떤 상을 주는 스타일이랄까? 그러니까 이 평론가님과 이 소설가님들의 그 심사위원들의 스타일을 좀 알 것 같은 느낌. 예. 요런 소설 좋아하시는구나. 요런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 문학상 보고 다른 문학상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젊은 작가상 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나름의 경향성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뭐 더 많은 심사위원들을 둬야 되나? 아니면 매년 심사위원들을 바꿔야 되나? 그건 뭐 주최 측에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취향이 많이 묻어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상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탈만한 사람들이 탔다. 탈만한 작품이 탔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정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 보면, 김순 작가님, 뿌리 이야기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이상 문학상을 탔던 작품을 보면 2011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이 작품 오리뼈였나요? 오리뼈를 이제 시아버지가 엄청 고아서 먹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죠. 그리고 남편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아랫집 아줌마도 안 돌아와요. 이 서스펜스. 이게 되게 독특했던, 제가 극찬을 했던 작품이고, 2012년에는 국수를 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 국수도 대단한 작품이죠. 국수 만드는 과정을 갖고 소설을 썼는데 그 집중력이랄까? 몰입도, 그 과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엄청났어요. 좋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2014년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법 앞에서, 이건 진짜 법정 피해자, 가해자, 학교 폭력 가해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쓰여진 작품인데, 법원에 가는 몇백 미터 되지도 않는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상당히 길게, 정말 디테일하게 썼죠. 그 감상이랄까? 저는 이제 요번에 뿌리 이야기도 보면서 김솜 작가님의 스타일을 좀 알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제 몰입도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붙잡으면 그냥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그 주제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놔요. 자, 법 앞에서 이것도 가해자 부모가 할 법한 거의 인문학적 지식들, 뭐 철학자도 끌고 오고 소설가도 끌고 오고 하면서 얘기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말을 쏟아냅니다, 정말. 김순 작가님은 하나 붙잡으면, 그 주제 하나 붙잡으면 그냥 뽕을 뽕을 빼신다. 국수도 마찬가지죠. 국수란 하나의 테마가 있어요. 그럼 이 주제와 연관해서 집요하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거의 모든 문장들을 다 써내요. 뭐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도 정말 집요하게 썼죠. 뿌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대상 탄 작품도 뿌리 관련해서 예술가가 등장하는데, 그 예술가가 그 뿌리를 어떻게 캐가지고 어떻게 가져오고 그걸 어떻게 고정시키고 이 작업을 다 일일이 다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이제 연결시키고 정말 집요하게 뿌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수나 법 앞에서처럼. 그 또 길어요. 김손 작가님은 단편 자체가 정말 다른 분에 비해서 좀 길게 쓰십니다. 다른 분이 한 20쪽 쓰면 이분 한 40쪽 써요. 어,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죠. 저의 감상은 이래요. 김솜 작가님의 스타일은.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솜 작가님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일단은 뭐 제가 본 작가들 중에서는 감각적인 어떤 비유에 있어서 그 인식이랑 굉장히 짝 달라붙는, 그리고 사실 감각을 잘 쓰는 작가들은 꽤 그래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어, 어, 약간 시도 그렇듯이 어,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는 작가들은 꽤나 그것도 어렵지만 어. 특히나 이제 김훈 작가님도 감각적이죠. 미문이고. 그랬었죠. 예, 그쵸. 근데 그것이 이성적인 구조와 형식의 상징에 또 짝 달라붙죠. 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순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과 인식의 어떤 달라붙는 그런 경계가 굉장히 촘촘하고, 음, 심지어 그 감각의 어떤 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이성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이 굉장히 볼 점이 많다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그리고 뿌리 이야기가 이 위안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크신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분이다. 특히나 법 앞에서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도덕적인 그런 문제였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 잘 쓰시는, 분이다.
일단 대상 수상작인 뿌리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은 이 미술가, 예술가죠. 뿌리 뿌리를 어, 나무 뿌리를 잘라 와가지고 공사장이나 이런 데 나무 뿌리가 드러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수집해 와서 작업실에서 그거를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예술가예요. 남자는. 그리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있죠. 그 주요 화자는 이제 이 여자친구. 음. 그 이 남자 예술가의 말이 중간중간 이제 삽입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소설이 리듬감이 살아나는 게 12쪽부터 보면 첫 인트로가 이 남자 예술가의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간중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말했다가 그리고 이 친구가 말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또 문체도 다르잖아요, 서로. 요렇게 구성을 잘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동시에 이제 균형 있게 들으면서 가는 거죠. 어. 요런 구성도 참 좋았고 그리고 인제 이 뿌리라는 거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설정인데 평론가들도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뻔할 수 있는 설정인데 잘 썼다." 음. 이거 이 고모 할머니가 나오죠. 고모 할머니가 위안부셨고 고모 할머니와 이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이 남자 예술가도 왜 하필 뿌리 작업을 하냐. 입양아였던 거예요. 입양아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또 보면은 어 인트로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뿌리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 당신 겨드랑이처럼 습진 땅에 내려 물기를 흠씬 머금은 뿌리일수록 냄새가 짙고 깊지. 침묵하게 하는 냄새가 나.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침묵에 잠기게 하는 냄새. 웨이퍼처럼 매피가 쉽게 바스라지는 뿌리의 냄새는 뭐랄까? 날벌레 때 같아. 부산스럽고 삽시간에 흩어져 버리지. 아카시아 뿌리에서는 톡 쏘는 냄새가 나. 냄새에 가시가 막혀 있어. 꽁치 가시처럼 자잘한 가시들이 냄새 세세히. 입을 벌리고 냄새를 맡아봐. 목젖이 떨리도록 입을 벌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뿌리가 혀로 번져오는 것이 느껴져. 그물처럼 혀를 뒤덮고 목구멍을 지나 폐, 심장, 간 같은 장기들을 하나씩 장악하면서 발목 아래까지 번져나가는 것이. 이게 첫 인트로부터 아까 이제 파우스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감각적인 그 묘사가 이게 엄청나요. 저번에 그 단편 국수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묘사를 하시는데 근데 파우스트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느낌의 이제 감각을 또 생각해 보니까요. 한강 교수님도 사실 아 감각하면은 함강 작가님의 되게 이제 시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뭔가 이렇게 문장에 어떤 호응이 있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살짝 멀거든요, 간격이. 간격. 네, 어 그래서 약간 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강 교수님의 시집을 또 출간하셨는데, 예예예. 시집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인데요. 어. 왜냐하면, 근데 좀 저도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어. 소설에서는 되게 시적이라서 어. 문장들이. 그죠, 그죠. 한강 작가님 잘 쓰시죠? 소설. 네. 근데 여기 어떤 김소연 작가의 어떤 또 매력은, 어, 그 어떤 그 감각적인 것들을, 그리고 그 세밀한 어떤 그런 그 문장들을 정말 촘촘하게 하나가 이제 막 사실 튀지 않게 사실 이게 뭔가 하나 강조되거나 튄다거나 시적 언어를 차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시도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문장이 네. 한 문장이 튀어버리면 그 모든 문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김순 작가는 그 중간중간에서도 조금씩 강조나 이제 이런 반복 속에서도 응, 응. 정말 촘촘히 잘 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섬세함? 세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수성이 섬세하다? 음, 아마, 이렇게까지, 예. 예, 예, 쓰시는 거 보면, 아마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선 그 작가님들이면은 어, 이게 자신이 이제 독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독자일 때를 또 보면서 이게 어떤 뿌리의 어떤 그 광경, 그리고 어떤 냄새, 그리고 그 자그마하게 이게 퍼져가는 어떤 뿌리의 어떤 그런 질감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구현해내는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수 때도 그랬고, 법 앞에서 때도 그랬고, 근데 이게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이제 받는 어떤 느낌은 뭐냐면, 잘 쓰시는데, 약간 이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국수 때도 아마 그런 얘기 했었고, 법 앞에서 때도 얘기했었어요. 야, 이거 한 30쪽으로 쓸 걸 40쪽으로 써놨다. 이건 뭐 저만 받는 느낌일 수 있는데,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루즈한 좀 늘어지는 느낌이랄까. 이게 생각해보면 김숨 작가님이 막 중언부언 하거나 막 쓸데없이 늘려서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김숨 작가님 고유의 소설 쓰는 리듬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마다 리듬이 있겠죠. 김숨 작가님이 이렇게 막 빨리 몰아치고, 아니면 뭐 짧게 임팩트 있게만 딱 쓰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일단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단편이지만 좀 거의 중편 느낌이 나죠. 김훈 작가님 소설들은 최대한 이제 공들여 쓰되 호흡이 이렇게 가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좀 루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좀 호흡이 빠른 소설, 그 서스펜스, 긴장감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소설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저의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왜 자꾸 루즈한 느낌이 날까? 이런 묘사도 누군가에게 너무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고 좋아 막 이렇게 했었는데, 묘사가 너무 늘어진다 이런 느낌이, 이게 똑같은 걸 보지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음. 아무튼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좀 사실 국수를 좀 말할 때는 사실 국수나 뿌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쓰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어렵다. 예. 어렵다. 이런 주제를 쓰는 작가가 이제 대작가라고 아, 생각하는데요. 왜 어려울까요? 일단은 너무나도 이제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주제를 내포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기도 하면서요. 국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그런 어떤 고양이나 뭐 실향민이 이제 막 국수 먹고 막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아, 이미 이제 뻔한 그 상징들이 있다. 예, 응, 설도에서 막 그냥 호호 불면서 그렇게 떠오르고 우리도 맞아. 그렇죠. 예. 뿌리도 너무 뻔하잖아요. 뿌리가 갖는 상징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응, 그럴수록 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맞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뿌리는 굉장히 좀 시적이라고 보이는 어떤 상징들이 너무 많은 게요. 음, 그런 모나리자, 그리고 천근성,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상징성, 그리고 뭐 미술에서 이제 오브제처럼 이제 작용하는 그런 가지 어떤 뿌리의 어떤 그런 미술의 어떤 그런 작품. 그런 것들이 살짝 살짝씩 다르거든요, 뭔가. 음, 그래서 정말 영민하고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20쪽에 모나리자를 그 미소 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봤대요. 누군가가. 해봤는데, 그 수치를 매긴 거죠. 행복, 놀라움, 분노, 혐오, 공포, 슬픔, 이렇게 6가지 감정으로. 근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모나리자의 얼굴에서는
행복감 83%, 혐오감 9%, 두려움 6%, 분노 2%가 나왔다고 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하고 오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83%나 되는 행복감 때문이 아니라 9%의 혐오감과 6%의 두려움, 2%의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뒤에서 쓰이냐면 21쪽에 넘어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 복숭아 나무 뿌리가 짓는 표정을 풍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포와 슬픔일 거야. 33%의 공포와 19%의 슬픔. 이런 말을 이제 남자 예술가의 말로 하는 거죠. 요런 구절 되게 재밌거든요. 숫자로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22쪽에는 19%의 슬픔이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에 짓고 있는 표정에는 39%의 슬픔과 39%의 공포가 들어 있었다. 나머지 22%를 채우고 있는 감정은 그런데 행복도 놀라움도 분노도 혐오도 아닌 다른 거 어떤 감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서술이 돼요. 재밌어요. 어, 서수, 이제 숫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런 서술 참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좋은 좋은 묘사죠. 24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고모 할머니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다. 선어에 어릴 때 선어에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때마다 고모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손을 이렇게 뻗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이 여자 주인공은 화자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때 왜 할머니가 손을 그렇게 뻗었을까? 이런 얘기 뒤에서도 계속 나오고 26쪽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뿌리는 청근성이야. 태생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가 아니지. 뿌리 뻗음이 얕아서 땅 표면 뿌리 가까이 뿌리를 내리지. 포도나무 뿌리가 거악스러워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지.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거머리처럼 땅 표면에 달라붙어서 옆으로 산란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야. 2, 3m까지 영역을 확장하지. 소나무도 청근성이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포도나무 같은 신근성 나무는 뿌리를 깊이 단순하게 내리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신근성 나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7쪽에 보면 당신은 청근성 쪽일까? 어떤 포도 농장들은 포도나무들 사이사이에 민들레나 토끼풀 같은 잡초를 심기도 한다는 걸 그는 모르는 듯했다. 포도나무가 물을 얻으려 잡풀과 경쟁하느라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뭐 이런 식의 청근성, 신근성 나무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 근데 이거는 어, 그리고 이 작업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음, 29쪽에 보면 그가 오브제로 선택하는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천재지변에 화를 입었거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살던 곳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처럼 하루아침에 골짜기에 파헤쳐진 뿌리라는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제자리에서 들려 내쫓긴 뿌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뿌리들만 모으고 근데 이 김순 작가님은 어, 그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의 마지막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61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뿌리를 오브제로 한 작업과 관련해 이영선 화가에게 조언을 구했음을 밝힌다. 실제 화가에게 찾아가서 이런 작업 어떻게 하는지 다 일일이 물어보고 그 실제 보고 취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이 소설에 녹여낸 거고 아까 청근성 뭐 신근성 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색을 했든 뭐 그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온 정보를 갖고 쓰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이 여러 가지 그 뿌리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오브제가 그야말로 이제 이 어떤 태어난 자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생사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관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 뿌리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벌목돼서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마는 버려지는 그런 어떤 상실의 어떤 주체 같은 느낌도 들면서요. 그런 어떤 생을 이제 반복하게 하는 어떤 인간의 생을 이제 뿌리를 통해서 정말 감각적으로 드러내줬다는 게 음,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또 인상적인 구절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보면은 31쪽에 이 남자 예술가가 이런 질문을 하죠, 스스로. 내가 왜 없지 않고 있는 것일까? 신기하지 않아? 수백 수천 번을 해도 모자란 그 질문을, 수만 번을 해도 모자란 그 질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야.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말이야. 널 두 번째 서랍 속에 넣어두던 손톱깎이가 어느 날 세 번째 서랍 속에 들어있어도 그것이 어째서 그곳에 들어있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야. 이런 구절이 있죠. 음, 이런 질문을 하고 33쪽에 보면 이식할 때 나무가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인간이 전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 34쪽에 보면 어째서 실뿌리 한 가닥까지 모세혈관 같은 실뿌리 한 가닥까지 나무가 온전히 제자리에 서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지? 나무들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무는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야. 죽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지. 태어난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늙고 병들고 조용히 죽음을 맞는 존재. 태어난 자리와 죽는 자리가 같은 존재. 이 나무들이 얼마나 멀리서 날아왔는지 알아? 1200km? 이 나무들이 이동해온 거리 말이야. 인간이 이 나무들을 태어난 자리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놓은 거야. 응. 나무가 감당해야 하는 시차는 어째서 생각 못하는 거지? 뿌리가 들릴 때 나무가 감당해야 하는 공포에 대해서는 어째서 생각 못하는 걸까?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응. 근데 이 나무에 대한 질문은, 이건 본인에 대한, 남자 예술가가 자기도 이제 입양아니까, 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7쪽에는 이 작업하는 과정이 나와요. 뿌리를 구해와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것이 건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치 시차에 적응할 시간을 주듯 그는 4-5일 뿌리를 내버려 두었다 하면서 디테일한 작업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중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이런 구절이 나오고, 43쪽에는 궁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오버제 작업을 시도한 것은 미대에 다닐 때였다. 고유의 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고백을 그는 내게 한 적이 있었다. 음. 제가 이제 좀 와닿았던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이 작업을 계속해요. 이 소설 내내 뿌리를 구해오고 작업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그녀의 이 화자의 그 종군 위안부였던 고모 할머니 얘기 나오고 이렇게 교차됩니다. 근데 이걸 서술을 잘 해놨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 그리고 55쪽에는 55쪽엔 이 그에 대한 얘기가 33살이 되어서야 알았어. 돌도 안 지난 나를 입양하셨다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 같아. 버려지는 순간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뿌리 뽑히듯 뽑혀버리지는 순간 알지 않았을까? 부모님은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내게 사랑을 주었다고 확신해서겠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응. 그 하나하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인데요. 그 56쪽에는 아래쪽에 보면
고모 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개쳐진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존재. 이 구절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57쪽에 보면 그와 할머니가 만나요. 이 작업을 통해서, 뿌리 작업을 통해서. 그 순간은 고모 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액체로 흐르던 촛농이 포도나무 뿌리 위로 떨어져 고체로 굳는 순간은 아무데도 들고 덮던 고모 할머니의 손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기적 같은 그 순간을 촛불이 흔들리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도 어 좋았고. 그리고 59쪽에는 그 뿌리를 구하러 철거촌에 갔던 얘기가 나오는데 철거라고 나무에 써져 있던 걸 본 거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이겠지만 내 심장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거야. 팔을 벌리고 모과나무를 끌어안아 봤거든. 안아보고 싶어서. 내 심장과 정확히 같은 위치더군. 응,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60쪽에 보면, 음, 맨 아래쪽에 보면, 죽는 순간에 고모 할머니가 손에 꼭 부러잡고 있던 게 뭐였는지 알아? 가재 손수건도 보청기도 아니었어. 내 손이었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머니는 질색을 하면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무라지만, 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걸,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우리 집을 떠난 지 이태도 더 지나서였지만,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더듬더듬 더듬어 오는 것을 하면서 끝나요. 참 이게 인상적인 장면도 많고 할 말이 많은 상징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하우스님은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나오죠. 그녀가 나오고 주요 화자인 그 남자 예술가가 나오고 고모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세 인물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절묘하게 잘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나 뭐 그런 위안부의 어떤 이야기로 이제까지 확장돼 가는 그리고 양육되는 그런 어떤 슬픔과 이제 그런 인간의 고통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또 보면서 저는 뭐 이 뿌리라는 작품이 어, 정말 그런 어떤 인간 심층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잘 이제 건드리고 있고 그 건드림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논의해야 할 앞으로의 인간의 고통과 고난들과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같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의제로 이제 끌어들기 위한 다양한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인 어떤 활동들을 같이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음, 참 다음 작품을 볼게요. 자선 대표작으로 왼손잡이 여인이라는 소설이 실려 있는데 전 이 작품은 되게 간단하면서 단순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이야말로 김순 작가님의 주제 집중력을 절묘하게 보여주죠. 제목이 끝이에요. 왼손잡이 여인. 이 여인은 태어나기를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왼손 아니 잠깐 이 여인이 원래 오른손잡이였나? 왼손잡이였나?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자기 왼손이 사라졌다고 여겨요. 왼손이 사라졌다고 여기고 이 치기공사거든요. 이 여인이 치기공사인데 왼손으로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지금 왼손을 쓰니까 왼손잡이니까. 근데 왼손이 사라졌다고 여기니까 일도 못 해요. 근데 왜 사라졌는지는
그게 이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닌데 남편이 보기에 남편이 화자죠. 63쪽에 보면 첫 문장이래요. 자신의 왼손이 사라지고 없다는 아내의 주장을 나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근데 이게 이 첫 문장이 끝까지 갑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아니 왼손이 사라졌다고. 왼손이 없어. 어. 남편은 이걸 의심하죠. 믿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아 정말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63쪽에서 시작한 소설이 102쪽까지 갔다. 40쪽 내내 맨손이 사라졌다. 저 같으면 이 주제로 10쪽도 못 쓸, 이제 이거 보면 정말 국수도 생각이 나고, 법 앞에서도 생각이 나고, 뿌리 이야기도 그렇지만, 김순 작가님은 주제 하나 정하면 정말 집요하게 쓰십니다. 이게, 이게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전 깜짝 능력이거든요. 왼손이 사라졌어. 아, 어떡하지? 사라져버렸네?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파우스님은 이 왼손잡이 여인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또 전통적인 이야기의 결을 또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인간 심리의 어떤 다른 면들을 그런 패보들을 찌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왼손이란 게 이제 나중에 녹슨 대못이 이제 관통을 해서 나무에 박힌 못이 이제 찔려서 장인어른이 내 왼손을 잘라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사건의 전말이 뒤에 나타나거든요. 음, 그래서 왼손이 이제 자신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 음, 기분을 그때부터 이제 공포를 느끼고 이제 살았던 것인데요. 결국에 뭐 이 뒤에 이 이야기는 사실 조금 사실 제가 뭐 생각하기엔 조금 아쉽긴 한데요. 왜냐하면 음,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식물을 또 다루는 거나 왼손을 다루는 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피학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는 거는 확실히 그런 폭력성, 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이게 딱 나무처럼 내던져 딱 있는데 음, 누가 와서 나를 벌목을 해간다. 음, 그리고 갑자기 입양시키거나 갑자기 막 왼손을 잘라야 될지 몰라도 된다고 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뿌리들이 뭐 왼손 그런 어떤 상징들이 어, 결국에 그렇게 이제 뭐 하나의 어떤 복선이 돼서 어, 결국에는 뭐 그런 어떤 피약적인 어떤 고통들, 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뭐 주변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도끼질을 하거나 혹은 어떤 못에 이제 찔리는 그것을 이제 뭐 장인 어른이 좀 더 이제 폭력적으로 가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이 왼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갑자기 아내는 왜 이렇게 자기 왼손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 소설의 뭐랄까 주제랄까? 이 뭐라고 보세요? 왼손 얘기 끊임없이 하는데 사라졌다고. 일단은 뭐 뭐 한강 교수님의 뭐 채식주의자에서 혹은 이제 모든 고전에서 뭐 할 수 있는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주제를 많이 써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이제 어 사라진 자리. 뭐 원래 나는 이렇게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이제 강요하는 게 원래 이제 보통의 그 소설의 어떤 음, 시그니처? 네, 음, 시그니처잖아요, 사실. 음, 이적의 이제 노래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는 살짝 뒤틀어서 그런 어떤 그 자신이 이제 대못에 이제 박혔다가 그 왼손을 이제 잘라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 그런 어떤 공포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제 왼손잡이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내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기 왼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잖아요. 남편은 그게 뭔 소리냐고 처음에 안 믿어요. 근데 소설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전개될수록 남편도 점점 아내의 주장에 물들어가죠. 진짜 저 왼손만 보이고 왼손이 진짜 계속 그 집중이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왼손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왼손밖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속수무책으로 나는 그렇게 그녀의 왼손에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신자 모든 것이 왼손과 그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이게 이 왼손이라는 아이템 갖고 정말 집요하게 90쪽에 보면 그녀의 왼손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왼손만 남아있으면 돼. 막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남자도 미쳐가고 이제 이 아내도 미쳐가.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뭐좀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랄까? 누구나 안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공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왼손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로. 이거 이제 아내가 왼손에다가 그 석고봉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마지막 장면에서 석고봉대를 자르는데 배기 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문장에 손을 자르는 소리예요. 대기실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내 목소리는 컸다. 내 아내의 왼손을 말입니다. 잠깐 끊겼던 전기톱 소리가 재차 들려왔다. 이것도 뭔가 섬뜩하죠. 이런 식으로. 아내도 뭔지 모를 불안에 왼손이 사라지는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남편도 덩달아서 전염돼가지고 이러고 있다. 공포와 불안에. 그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게 이런 소설 아닌가. 이거를 제3자인 우리 독자가 봤을 때는 되게 허무하고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고 실제로 있는 왼손이 왜 사라졌다 그래 미쳤나? 근데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김수미 작가님은 독자의 이런 반응. 아니 왜?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웃기고 황당하고 되게 기묘한 상황인데 이걸 각각 독자들도 각자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왼손은 뭐지? 나는 분명히 지금 왼손이 있는데 이걸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건 되게 이상한 상황, 웃기는 상황인데 남이 봤을 땐 아마 각자의 왼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남이 봤을 때 야 너 왼손 있잖아. 그거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고민하냐. 이럴 거잖아요. 그런 게 아마 각자의 왼손이 있겠죠. 그런 불안의 지점, 공포의 지점. 이걸 보여주고자 이 소설을 쓴 게 아닌가. 하우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뭐 다른 예, 함유를 볼 수 있는 응. 부분이, 클레이토리스를 이제 자르는 어떤 장면의 영화를 갑자기 이제 막 그냥 아내가 이제 계속 보자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어떤 그런 영화부터. 소설에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페터 한트케 왼손잡이 여인 이런 어떤 노래인지 이제 시도에 이제 나오고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 소설과 이제 결부되어서 어, 그 다양한 어떤 그 여성성 혹은 어떤 20, 30대의 여성이 가진 그런 위치, 뭐 지위,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전의 어떤 뭐 1700년대부터 뭐 1600년대부터 이제 여자가 가진 지위가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그리고 아줌마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힘이 사실 뭐 남자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이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잘하는 영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뭐 항상 여성들이 이제 좀 억압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이제 쓰이고 이제 뭐 집을 이제 나온 노라처럼 굉장히 이제 뭐 현모양처처럼 집에서 이제 막 접시 닦고 뭐 이제 가정부처럼 이제 그 행동하고 예쁜 척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맞이하고 되게 수동적이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수동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가진 스트레스가 억압들이
뭐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지만, 사실은 또 현대인 또 사실 그런 위치를 또 지위를 또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은 그러면은 뭐 안으로 하냐. 남자가 이제 뭐 가정부 하면 되고 뭐 여자가 일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어떤 이제 개그맨이 또 나는 조신한 남자가 좋더라 막 이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올게 막 이렇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개그가 아니죠.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들 남자한테 너는 같이 집안일만 해.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막 이렇게 또 화끈한 터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떤 다양한 이제 변주들이 이제 되어서 조금씩 이제 세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럽도 예전 음, 음, 어떤 여성의 고정적인 음, 위치를 강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음, 양성 평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음. 자, 네. 그러면 이제 김수미 작가님의 작품을 5개를 저희가 봤어요. 그럼 이 5작품의 공통점이랄까? 저희가 나름의 김수미 작가님의 작가론을 말을 자유롭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김수미 작가님이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김수미 작가님의 주제랄까?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국수, 법 앞에서, 뿌리 이야기, 왼손잡이 여인, 이 5작품을 봤거든요, 저희가. 이 5작품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하우스님 뭐라고 보세요? 음, 이 어, 작품들을 관통하는 공통점. 공동점이요? 저는 뭐 그냥 되게 뭐 앞에서 이제 말했던 어떤 의미랑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음, 굉장히 좀 감각적인 어떤 그런 뭐 물렁물렁한 어떤 그런 도자기 같은 지점을 되게 뿌리 깊게 잘 바라본다. 어,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더군다나 뭐, 예, 감각이 맞는 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같은 경우에는 오리뼈 그 삶는 게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그 냄새나 그런 그 꾸덕꾸덕한 저 오리뼈 삶는 장면을 집요하게 묘사해내고 국수도 국수 그거 일일이 그 감각이거든요, 하나하나. 이게 반죽하고 막 쳐대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법 앞에서는 그 짧은 거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뿌리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뿌리에 대한 묘사. 그리고 왼손잡이 여인은 왼손 그 오브제들 이게 다 오브제가 하나씩 있어요. 제 생각에는 김준 작가님은 하나의 그 대상을 딱 붙잡고 야 요번에 한번 국수 한번 써볼까? 아 국수 한번 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몇 달 동안. 야 국수는 어떻지? 국수 만드는 과정 어떻지? 그거 상징 어떻게 이거를 진짜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뿌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말 그 작가님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자, 그 하나하나 이제 상징들 생각하고 조합 물론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순 작가님은 더 유독 지독하다. 진짜 집요하다. 그런 걸 강하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어떤 작가가 단편 소설을 쓰는데 국수 갖고 4, 50쪽을 써내고 근데 이 뿌리 이야기 갖고 이것도 되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얘기해 주시죠. 정말 감각적이에요. 네. 그래서 또 생각나는 어떤 게요. 베게트가 이제 모국어로 이제 글을 썼다가 다시 영어로 이제 변환했다가 다시 그거를 영어를 다시 자신의 모국어로 다시 번역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김손 작가 님도 예, 그런 어떤 감각을 자신이 진짜 어떤 변형하는 어떤 방법이 따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정말 이제 뿌리의 어떤 상징 하나에 이제 딱 그 얽혀서 혹은 예. 왼손을 오늘 써볼까? 에 그러니까 얽혀서 그런 거죠. 예, 진짜 하나의 어떤 탈자아를 이루어서 예. 마치 이제 그 생명체가 하나로 이제 쫙 뻗어가듯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하고 다시 이제 모국어로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언어로 써야 될 때, 어, 사실 그거를 표현하는 어떤, 잘 표현하는 게 못하는 게 사실은 보통 인간의 어떤 한계거든요. 음. 어, 근데 아무리 이제 뭐, 표현한다 그래도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뿌리 갖고 써봤자 몇 문장이나 쓰겠어요. 뿌리는 뭐 어떻다 어떻다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뿌리에 대해 묘사해보라 그러면 혹은 뭐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던져주면 어버버 하다가 그냥 근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저는 이제 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모국어를 다 토해냈다. 국수도 마찬가지고 국수 뭐 주제로 써낼 수 있는 사유를 버합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왼손 갖고 왼손잡이 여인 이 하나의 주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게 읽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거든요. 평론을 하는 이유도 이게 뭐 지적 만족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예요. 나 직접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김숨 작가님처럼 쓰기 위해서. 김숨 작가님 얘기할 때는 김숨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정욱 작가님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잖아요. 이미 이제 그분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나름의 어떤 문체나 주제 이렇게 고심해서 쓴 걸 텐데 그걸 유추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장욱 작가님처럼 쓰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분석을 더 잘할수록 '아 이거 요렇게 써야졌구나.'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그렇게 닮 닮아가는 거죠, 그 작가를. 음. 그렇게 물론 똑같이 쓸 수 없겠지만 결국엔 나의 색깔대로 쓰겠지만 '최소한 난 김숨처럼 쓰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죠. 예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니체처럼 쓰고 싶어.' 음. 그럼 니체를 분석을 해야겠죠, 많이 읽고. '아 니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문장을 썼지?' 이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계속. 어. 그래서 이상문학상을 읽어 왔고 젊은 작가상을 읽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읽어 갈 텐데 그 간단 이거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쓰기 위해서. 혹은 그들 이상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읽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데 김숨 나 보통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면 '아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김숨처럼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분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분석할 게 많은 작가들은 그만큼 좀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어 어떤 작가들은 할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할 말이 많은 작품이 좋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는 건 그만큼 '야 나는 그냥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무튼 파우스님 어떠세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작가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모티브를 이제 따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럴 네.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뭐 모든 어떤 예술은 다 모방이거든요. 그쵸. 예. 예, 처음부터 그게 뭐 새로운 게 없고. 뭐 김숨 작가님이 어떤 요소를 좀 가져오고 편혜영 작가님이 어떤 부분을 가져오고 뭐 김영하 작가님이 어떤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거잖아요. 조금씩 훔쳐오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게 인제 모방이겠죠. 니체의 어떤 부분이 좋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인제 그 종합해서 나오는 건데 나만의 문체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다. 이건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작가들이 왜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냐. 그럴 수밖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김솜 작가님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인제 그 감각적인 것들을 잘 쓴다 얘기했는데 주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국수, 뿌리, 왼손, 뭐 법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오브제죠. 오브제를 가져와서
소설을 썼어요. 근데 썼는데 도대체 김son 작가님은 거기서 어떤 주제, 제가 봤을 땐 불안이기도 하고 인간의 고통이랄까? 주인공들 다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뭐 가해자의 아버지나 혹은 뭐 지금 이제 왼손잡이 여인도 뭐 어떤 소수자랄까? 아니면 위안부랄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나 아무튼 그런 걸 다루고 싶은 것 같아요. 김son 작가님 이런 오브제를 활용해서 집요한 묘사를 통해서.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예. 김son 작가님의 주제는 뭘까요? 다양한 어떤 뭐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어. 기본의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동성, 여성성, 수동성? 예. 그리고 어떤 상징계의 어떤 질서에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의 법에 약간 거부하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폭력들이 굉장히 좀 자신의 어떤 상처로 이제 자리매김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소동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효과를 가진 상징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능동적이었다면 세계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이 사실 모든 어떤 돈과 그런 거 여자를 가지고 싶었으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 같거든요. 음. 수동적인 음. 어떤 그런 되게 많이 참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를 잘 이제 타협하고 이끈다 뭐 이런 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인간의 어떤 지배욕이란 게 사실 그 뭔가 이제 부릴 수 있다는 게 음. 사실 굉장한 쾌락을 줘요 사실. 그렇겠죠. 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설도 이제 뭐 맥락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당하는 어떤 피한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좀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위나 어떤 위치에 위에 있다 그리고 뭐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가진 어떤 쾌락 중 당연코 압도적인 쾌락이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일단 김son 작가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1시간 동안 꽤 알차게 많은 얘기들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수상 수상작들이 만만찮아요. 네, 정말 어제 강렬하게 봤던 작품들이 몇몇 작품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아마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수상 수상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